머지않아 세상이 깨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몇백 명뿐이다. 그들은 대부분 샌프란시스코와 AI랩에 있다. 나는 어쩌다 보니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레오폴드 아신브레너 2024년 6월 4일. 이 Situational Awareness Fund의 마지막 이제 24시간 그 한 수요일에서 목요일인 최종적으로 이 켄 그리핀이라는 이 위너가 나왔을 때까지의 이 마지막 생존의 24시간을 좀 비춰보면 타임라인상 대충 이래요. 7월 29일 수요일에 장중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Situational Awareness, 자산 매각 또는 신규 자본 조달 논의 중이라고 이제 헤드라인이 막 떠요. 이 시점에서 시장은 아직 규모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뭔가 큰일 났다라는 뉴스가 처음 좀 공론화된 거죠. 그리고 수요일 저녁, 당일 저녁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이 프라임 브로커 두 곳이 좀 리드를 하면서 이 협상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이 신규 뭐 자본 조달이 됐건 뭐 있는 걸 팔던 뭐 뭘 어쩌던 이들이 프라임 브로커라서 프라임 브로커는 헤지 펀드의 포지션을 뭐 바이셀하기 위한 뭐 마켓 메이킹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들이 마진콜도 건 거죠. 왜냐면 이들한테 borrow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뭐 골드만 같은 이 마진콜을 건 은행 쪽이 이 뱅크 쪽이 동시에 이 매각을 중개하는 쪽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좀 꼬이기 시작하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그날 밤 여러 이제 투자자들이랑 이제 긴급 이제 협상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빨리 이거 팔아서 뭘 어떻게라도 살려야 되니까 거의 밤 12시, 새벽 12시에 가까워서 이 협상을 전면 중단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조금씩 팔아갖고는 안 되겠다. 이게 시장 움직임도 되게 클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완전히 지금 날아가는 주식들인데 그래서 이 속도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단일 대형 매수자 하나를 찾자라고 이제 블록딜 하기로 전략을 바꿉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도전이거든요. 이 여러 뱅크들, 프라임 브로커들이 목요일 거래 이제 프리마켓 전부터 이 헤지 펀드의 롱숏 포지션 양쪽을 시장에 마케팅을 합니다. 애초에 이 오프닝 벨이 시작하기 전에 그 개장하기 전에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정리 작업을 빨리 마쳐야 되는 거죠.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뱅크들이 이 펀드의 이제 이 프라임 브로커들이 이 마진 요건을 맞추거나 이제 포지션을 좀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줄여갈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날 자정에서 새벽을 넘어가는 이 시간에 수요일에서 목요일 새벽 넘어가는 이날 밤 한 세 곳의 대형 헤지 펀드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제인 스트리트, 밀레니엄 그리고 시타델. 참고로 이 제인 스트리트는 이 Situational Awareness 이 헤지 펀드에 투자를 했던 기관이에요. 투자자가 이제 나락간 이 북을 보고 이거 완전 헐값에 살 수 있겠는데 하고 아예 그냥 그 포트폴리오의 입찰에 여기 경책 입찰에 아예 참여를 해버린 거죠. 참으로 대단한 그림입니다. 자, 이 모든 게 이 밤 새벽 사이에 일어납니다. 경쟁 입찰 진영만 해도 굉장히 웅장하죠. 자, 이 이름들만 들어도 웅장합니다. 제인 스트리트, 뭐 밀레니엄, 이 켄 그리핀 그 누구보다도 기회를 잘 포착하는 이 시장의 이 포식자들, 자, 이 펀드들, 그 누구보다도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는 사람들, 아주 단숨에 다 달려왔어요. 이렇게 한 번의 블록 딜로 이 Situational Awareness라는 헤지 펀드의 16 빌리언, 160억 달러짜리 포트폴리오가 시타델한테 통째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게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냥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해요. 이 켄 그리핀이 전화를 3개 했나 봐. 정말 새벽에 켄 그리핀한테 전화가 오면 무슨 기분일까? 이 160억 달러 규모의 공모 주식북 대부분이 이 블록 트레이드로 넘어가고 이게 월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사된 블록딜 거래 중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자마자 나스닥이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장이 열렸어요. 이제 벌써 새벽 지나고 이제 목요일 개장을 했고 그 결과 목요일 하루 만에 샌디스크 20%, 뭐 블룸 에너지 20%다 지금 반등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코립 20% 뛰고 뭐 TSMC 뭐 7월 낙폭 한 4분의 1 하루 만에 다 회복하고 램 리서치 10% 넘게 반등을 하고 그리고 7월 31일 금요일 SK 하이닉스 이제 ADR이지만 미국에서 그 주가도 반등을 하죠.
이 모든 게 반등의 이유가 얘네가 이거를 다 판 뒤에야 값이 올랐다는 건데 애초에 이 펀드의 홀딩스 자체가 하락 요인이었기 때문이죠. 이 반등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오른 건 얘가 살아남아서가 아니라 얘가 직접 그 포지션을 시장에 직접 던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한 거고, 그렇다는 거는 애초에 시장이 그의 청산을 이제 리스크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리스크가 이 켄 그리핀의 블록들 하나로 다 제거가 되니까 시장이 이제 숨을 돌린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 뭐 오늘 미국 시간 일요일까지 온갖 매체, 신문 기사, 뭐 방송, 소셜 미디어 아주 이 뉴스로 난리가 났고, 아마 뭐 구글 검색 1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 얼굴이 하루 내내 도배가 되지 않았나 이번 주말에. 뭐 그랬던 정말 흥미로운 주말이었고요. 또 그 와중에 어제 8월 1일 토요일에는 그래서 결혼식을 한 날이었어요.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쯤 되면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일부러 하려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결혼식 당일까지 이 켄 그리핀이랑 전화하는 거랑 결혼식으로 뭔가 올리긴 해야 되는데, 이거 막 옆에 막 신부 있고 장인 장모 있고 이 와중에 또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죄송합니다 투자자 레터 써야 되고, 뭐가 더 무섭고 정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 친구가 결혼하는 여자가 이 엔스로픽 CEO의 Chief of Staff, 뭐 한국으로 치면 뭔가 진짜 CEO 직속으로 막 5만 일 다 하는 굉장히 엘리트 수행비서 같은 느낌의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이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고, 원래부터 이 AI 업계 뭐 파워 커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일은 6일 전 이 영상 시작에서 말했던 우리 잘 나가고 있으니까 딱 지금이야 어서 타라고 투자자들에게 신규 이제 펀딩을 요구하는 그 날의 마감일이 8월 1일이었던 거죠. 어제였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을 잘 보면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냥 단순히 뭐 잘 나가던 뭐 헤지 펀드가 이번 시장 조정을 못 견디고 망했다 이게 아니라, 심지어 그리고 사실 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보다 좀 더 큰 하이 레벨에서의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한 거는 이거는 약간 실리콘밸리 방정식이 헤지 펀드의 세계로 넘어왔을 때 무너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벤처 캐피털과 이 테크 이런 자본으로 대두되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생태계와 그리고 그거를 그냥 VC라고 종합을 했을 때 벤처 캐피털과 헤지 펀드는 사실 같은 게임을 하죠. 승자를 고르는 거. VC는 이제 파운더 피킹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박이 날 것 같은 스타트업을 고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헤지 펀드는 스탁 피킹을 하는 거죠. 대박이 날 것 같은 회사의 주식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크게 있죠. 그게 뭐 성공 확률이나 투자 방식 뭐 이런 것보다도 시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 용어로 치면 이 듀레이션의 차이인데, 벤처 캐피털, 이 테크 쪽에서의 자본이 돌아가는 생리를 보면은 그들은 뭐 한 10년 락업, 매일 이제 마크다운 혹은 마크업이 되지 않는 그런 자산, 그리고 다운사이드 그냥 원금 1배수 투자한 만큼으로 딱 캡이 되고, 그래서 이들의 자본이 행해왔던 규칙 아래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베팅이나 뭔가 될 것 같은 애한테 올인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합리적인 행동이 됩니다. 100개 중 하나, 100개 중 한 개가, 그 하나가 100x, 100배수, 1000배수, 100x, 1000x가 된다면은 나머지 다 망해도 이거 하나 건지면 그만이니까 수년간, 그리고 길게는 10년 플러스까지도 자금이 묶여 있긴 한데, 이런 비유동성은 이들에게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호장치일 수 있죠. 아무도 그 포지션을 강제로 빼앗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누구도 내가 든 포지션을 뺏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청산당할 수 없으면서도 한 10년 동안 내 투자가 틀려도 괜찮을 권리, 10년 동안 틀려 있을 권리,
이게 벤처 캐피털이나 빅테크들의 자본이 주도하는 이 실리콘밸리가 사고하는 방식이고 이들이 사고 파는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주인공 이 레오폴드 아셴브레노는 이 세계에서 온 사람입니다. 자, 일단 이 주인공이 누군지 좀 알려면 레오폴드 이 아셴브레너 독일에서 태어났고 15살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valedictorian이라고 하네요. 뭐 수석 졸업이라고 하네요. effective altruism이라고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이런 클럽 같은 거를 이제 공동 창립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게 좀 유명해지는데 자, 또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우리의 샘 뱅크맨 프리드의 몇 년 전 이 크립토 세계를 뜨겁게 달군 이 FTX 사태이자 지금은 이제 감옥에서 수감 중인 이 졸업 후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FTX 퓨처 펀드에서 일을 합니다. 자, 벌써 여기서부터 이 서사가 심상치 않아요. 자, FTX가 무너졌죠. 그리고 그 사태가 좀 붕괴가 된 이후 레오폴드가 오픈AI한테 갑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뭐 똑똑하긴 해가지고 항상 그 모먼트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2023년에 마침 오픈AI에서 설립한 이게 진짜 슈퍼 얼라이먼트라는 팀인데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이 슈퍼 인텔리전트한 이 초지능 AI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인류에게 좀 안전하게 통제되도록 이제 연구를 하자라고 이렇게 출범된 사내 조직인데 이 팀에 입사를 했다가 2024년 오픈AI가 정보 유출을 했다라는 혐의로 해고를 당합니다. 물론 본인은 이걸 이제 부인을 하고 부당 해고라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같은 해 2024년 하나의 에세이를 발표를 합니다. 말이 발표지 이게 무슨 논문도 아니고 정말 그냥 세상에 내놓은 건데요. 뭐 트위터를 통해서 이 165페이지짜리 에세이를 쓰는데 이 에세이의 제목이 그 유명한 그 situational awareness. 자,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에 대한 선언문 같은 그런 에세이인데요. 이 에세이가 바이럴이 됩니다. situational awareness.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직역을 하자면은 뭐 상황 인지 정도인데, 근데 원래는 이제 이 친구가 코인한 term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원래 있었던 말이죠. 에세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개인이나 이런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정보를 뭐 수집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잘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적 인지 정도를 말하는 건데. 제목부터가 시그널이죠. 10년을 내다본다. 앞으로 10년.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2030년대까지 조 단위 컴퓨팅 클러스터가 필요할 것이고 미국 전력 생산의 20% 이상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도 뭐 우리도 지금 이 온 세상이 다 깨어나야 한다라는 이 10년 단위의 이런 뭔가 예측? 통찰? 그래서 막 별명이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AI 업계의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상한 소리 나왔는데 아무튼 이 뭔가 엄청난 비전과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이런 에세이로 이제 엄청나게 바이럴이 되고 이제 마케팅이 돼요. 바로 이런 유명세와 이 바이럴리티, 이 바이럴함을 실리콘밸리가 사랑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뭔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리고 언론에 나올 만한 그런 수식어들도 괜찮은 게 많거든요. 뭐 콜롬비아 뭐 졸업, 뭐 수석 졸업, whatever. 뭐 오픈AI 뭐 슈퍼 얼라이먼트 팀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파이어 당했어, 해고 당했어. 바이럴 에세이로 뭐 트위터에서 25만 명 팔로워를 챙기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이 셀러브리티가 되는데 이런 셀럽 유명세를 타서 2024년 하반기 이 에세이 제목과 같은 이름의 situational awareness라는 헤지 펀드를 차립니다. 자본금 약 한 2억 2,500만 달러, 뭐 한 200 밀리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힘들거든요. 운용 경력 10년 넘게 있어도 이 정도로 자기 이름 걸고 펀드레이징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트레이딩 경력은커녕 아무런 투자 운용 경험이 없는 이 25살짜리 아이에게 자본금이 이렇게 많이 몰립니다. 스트라이프의 공동 창업자 이 콜리슨 형제, 뭐 데니엘 그로스, 그리고 뭐 프리드맨
이런 사람들이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유명한 테크 자본이 좀 몰리기도 했고, 그리고 헤지 펀드 그 제인 스트리트도 투자자로 참여를 합니다. 자본이 이렇게 이 헤지 펀드의 출범 이후 수익률이 한 1000%, 2026년 상반기에만 439%, 7월 초에 자산이 정점을 찍습니다. 450억 달러, 45 빌리언 달러의 AUM이 된 건데 원화로 한 거의 70조 원이 되는 규모죠. 근데 이거는 이제 gross book value고 일단 자기 자기 자본으로 한 20 빌리언이라고 쿼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감을 잡자면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에 대단하게 큰 건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 수십 년간 업계에서 이 레전더리한 딜도 하고 이 헤지펀드 세계에서 행동주의 펀드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 투탑 우리의 빌 레크먼 저희 유튜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시는 third point의 댄 로브 아저씨들의 이 펀드 규모와 비슷해집니다. 이 헤지펀드 대가들의 AUM을 따라잡은 거죠. 하루아침에 이 어린 친구가. 이 와중에 상황인식을 제대로 한 건 켄 그리핀입니다. 이 레전드가 왜 레전드인지 보여주는 이제 시타널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뭔가 이 situational awareness라는 이 펀드가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그동안의 서사 그리고 펀드 자체도 뭔가 대박이 나는 듯 싶어요. 그럴 만도 하죠. 지난 2년 동안만 봤을 때, 지난 2년이 뭐야? 지난 올해 1년도 안 지났지만 올해만 봤을 때 AI 붐이 주식시장에서조차도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2년간 엔비디아 83%, 뭐 하이닉스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2년간의 흐름을 보면 320% 올랐고, 그리고 그동안 특히 올해 연초에 뭐 사스포클립스다 뭐다 하면서 이제 어도비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전통 소프트웨어 주식들 한 50% 이상 빠지면서 반토막, 뭐 3분의 1 토막 난 주식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러면서도 이 펀드의 투자 전문 인력은 아직 4명이고 총 직원이 한 8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VC도 아니고, 뭐 VC 같으면 뭐 투자 전문 이제 운용 인력 한 4명? 4명이 뭐 한두 명이어도 충분하죠. 이론상 한두 명만이어도 돼요. 리스크를 매일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적어도 매일 관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포지션이 매일매일 사고 팔리는 게 아니니까. 펀드의 1분기 이제 13F 공시를 보면은 이제 이들의 포지션을 보면서 이제 어떤 투자 논거로 투자를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블룸 에너지 한 23%, 샌디스크 19%, 그리고 콜위브가 14%, 뭐 아이렌 콜 사이언티픽 한 10%, 거의 상위 5종목이 이 공개된 이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의 롱 포지션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별 주식 하나하나를 보면은 각 개별 주식, 그냥 각 회사 주식의 발행 주식의 한 8%까지도, 8% 이상까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것보단 더 적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큰 공모 시장에서 뭐 Applied Digital, 뭐 CleanSpark, White Fiber 거의 이 회사의 발행 주식의 한 4%, 5%까지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초에 이 사람의 투자 그 논지 자체가 이 AI 붐을 잘 타자는데, 그리고 이걸 올인을 한다는 거는 그냥 무슨 뭐 하이닉스 뭐 200% 올랐다 우와 막 이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이 펀드의 태생 자체가 이 AI 붐에 올인해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롱 몇 개 잡는 정도가 아니고, 투자금 그러니까 100%로 다 현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300%, 400%씩 레버리지로 들어갑니다. 그나마 여기 뭔가 의도치 않은 해지 아닌 해지였던 게 엔스로픽, 뭐 비상장이지만 어쨌든 엔스로픽 주식이 거의 펀드의 한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갖고 있긴 했어요. 한 5 빌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 공시된 게 아니니까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지난 1년만 보더라도 61 빌리언에서 지금 900 빌리언, 거의 1 트릴리언을 보고 있는데, 거의 1조 달러를 보고 있는데 1년 사이에 15배가 뛰었죠. 하반기 IPO까지도 앞두고 있고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풋옵션도 일부 갖고 있어요. 이제 인텔 같은 개별주 풋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풋옵션도 있었고 5월 14일자로 엔비디아 어닝스 발표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풋옵션 들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오라클, 브로드컴 이런 주식들도 이제 풋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디스클로즈가 되어 있는데 공시에 그리고 SMH라고 이 세미컨덕터 ETF도 이제 풋옵션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크로 베팅이죠. 왜 숏을 친 거고 왜 풋옵션을 들어갔냐 뭔가 AI 관련이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올인은 아니었어? 라고 하실 텐데 이 사람은 뭐 엔비디아, 오라클, 뭐 브로드컴 이런 미국 증시를 이끌어온 주요 이 AI 칩 설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좀 오버밸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고, 이게 앞으로의 경쟁도 계속 심화될 텐데, 이들의 칩의 마진이 결국에는 이제 계속 리프라이싱 다운 할 거고, 이제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그리고 이 장기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좀 bearish하게 이제 매크로 베팅을 한 거죠. 결국 이 세그먼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SK 하이닉스를 또 많이 샀단 말이에요. 미국 상장 이후에. 애초에 분류를 좀 다르게 한 거죠. 이 메모리는 이제 AI 연산을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 physical layer이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었고, 뭐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 하이닉스의 뭐 HBM 없이는 이제 구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칩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HBM이라는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원의 이 절대적인 수요량은 이런 파워나 뭐 데이터 센터 부지처럼 이렇게 계속 수요가 폭증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분류해서 이제 롱을 잡은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지난 2년간 AI 테마주는 막 사고, 그다음에 이 전통 소프트웨어 주식은 막 팔고 이렇게 숏치면 나는 단숨에 억만장자 이 헤지펀드 뺨치는 투자 천재인가? 이 친구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빌려서 이제 레버리지로 올인을 해버렸잖아요. 이 테마로. 이게 엄청난 문제이자 이 헤지펀드의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헤지펀드의 정체성이자 여기서 제대로 운용을 할 줄 아는 인간과 그냥 운 좋아서 순간적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게 마진콜이라는 개념이 일단 헤지펀드가 레버리지를 이렇게 쓰려면 이제 이들도 돈을 빌려야 돼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이 돈의 성격인데 AI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떨어지기만 하면 은행은 그 낙폭에 따라서 은행은 바로 마진콜을 날립니다. 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은행은 뭐 언제든지 이제 콜을 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계속 주장하는 이 situational awareness라는 앞으로 10년을 보는 이 테마와 이 트렌드와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이 투자 논거를 공모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실현한 이 상황과 실제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 돈의 쓰임과 돈의 성격의 사이에서 굉장히 큰 구조적인 이 시간 미스매치가 생기죠. 내 투자 로직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짜고 이 베팅을 했는데 막상 내가 끌어다 쓴 이 투자를 위해서 끌어다 쓴 돈줄은 사실상 하룻밤짜리였던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얘는 집에 가서 아마 주말에 마진콜 영화나 좀 보기를. 이게 이게 사실 명작이거든요. 또 이거 꼭 보세요. 제가 정말 영화 리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는 현실 고증도 나름 잘 되어 있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2011년에 나온 영화인데 근데 또 이 친구는 2001년생이라서 10살이었네요. 10살. 10살 때 나온 거라서 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다룬 영화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레오폴드라는 친구는 유치원에 있었네요. 뭘 몰라요? 뭘 몰라. 자, AI 주식이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지만 지난 3주 동안만 보면 굉장히 낙폭도 심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이었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헤지펀드가 해지를 하지 않았어요. 롱 포지션의 논리는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였고 숏 포지션의 논리는 AI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 가격 프라이싱 결정권을 이 프라이싱 파워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망할 거다라는 건데
그렇게만 하면은 뭔가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의 큰 투자 테마잖아요. 하나의 테즈를 이제 양쪽에서 표현을 한 거죠. 아예 반대되는 투자 로직이 없기 때문에 롱도 숏도 동시에 틀린 방향으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둘 다 망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7월 지난주 정확히 그렇게 된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레오폴드가 온 이 실리콘밸리의 자본 세계, 뭐 벤처 캐피털로 대도되는 그들은 해지를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냐면 앞서 말했듯이 벤처 캐피털에게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이 테크 자본에게는 시간이 해지입니다. 애초에 테크라는 게 롱 듀레이션 투자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왔었는지 몰라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혼쭐이 난 거죠. 이제 주식은 그런 거 안 통하는데 공모시장은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이 퍼블릭 마켓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야. 아까 그 소형주 지분들 되게 크게 들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스타트업 지분도 아니고 그냥 8%를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엄청 큰 건데 이게 상장된 소형주 주식 지분 8%를 들고 있다는 거는 그냥 스타트업 지분 8% 들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트레이딩 포지션이 아니라 거의 무슨 캡 테이블 정도의 숫자인데 그리고 팔려는 순간 이게 공모 시장에서는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이 정도 되는 규모를 팔려는 순간 본인이 그 종목에 해당 종목에 팔고 싶은 종목의 유동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자, 7월 10일 SK하이닉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레오폴드의 이 헤지 펀드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코너스톤 물량으로 이제 이거 참여를 하기는 했어요. 이제 SK 하이닉스를 산 거죠. 그리고 7월 중순부터 굉장히 세게 AI 인프라 종목 전반적으로 이제 큰 마켓 크래쉬 조정이 시작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월 22일 고점 대비 한 30%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모멘텀 TMT 지수 50% 넘게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속슬 우리 한국인이 사랑하는 이 우리의 속슬은 당연히 거의 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월 고점 대비 약 한 40%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켓이 폭락을 해버리면 4배 레버리지를 쓴 상태에서 이 핵심 보유 종목이 30% 이상 하락을 한다는 건 그냥 굉장히 단순 산수로 계산했을 때 이 자기 자본 전체가 그냥 날아간다는 거죠.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이 펀드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자,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냐면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이 엔수로픽 유일하게 이제 비상장 주식 갖고 있었던 이 엔수로픽 지분이라도 팔아서 한 5빌리언 정도, 5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거라도 팔려고 그것도 이제 디스카운트 세게 때려서 한 3.5빌리언 많이 거의 한 절반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한 3빌리언으로 뭐 세코야 캐피털, 뭐 그린옥스 이런 큰 이제 VC 투자자들한테 이거라도 이제 팔아달라고 긴급 SOS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막 컨소시엄이라도 구성해서 이걸 좀 사가려고 좀 딜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거의 하루아침에 발 뺐다고도 이제 바로 보도가 됐는데, 자, 이게 사건의 전말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 이 애프터매스가 있냐. 목자는 뭐 그 예전에 그 수년 전에 있었던 그 빌 황의 그 아키고즈랑 또 뭐 또 비슷한 게 아니라고 비유를 하긴 하는데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도 아닐 뿐더러 뭐 딱히 뭐 불법적인 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망하지도 않았고 아마 곧 재기를 할 거예요. 또 이런 친구는 이제 공모 주식 북 대부분이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하고 뭐 그마저도 뭐 아직은 뭐 year to date 플러스이긴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 결국에는 알짜로 판명된 이 엔스로픽 지분, 프라이빗 포트폴리오, 이 사모 쪽은 뭐 그대로 언터치되기 있잖아요. 50억 달러나 갖고 있는데 한화로 한 7조 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시리즈 H까지 갔던 것 같은데 5월 달에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는 9,650억 달러입니다. 이제 1조 달러 찍을 건데 그리고 얘네는 수개월 내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예상되고 있죠. 약간 연예인 걱정하는 느낌?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거의 문제는 이 사람의 투자 논리가 처음부터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았는데
그냥 방식이 잘못된 거죠. 은행에서 빌려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데 은행에서 빌린 돈은 담보가 부족해지는 순간 그날 안에 돌려줘야 됩니다. AI 인프라 수요는 계속 존재를 할 거고 지금 결국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지킨 이 엔스로픽 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수십억 달러 가치 충분히 유지하고 더 갈 거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 매스를 마진콜에 존재하는 이 구조 위에 얹어가지고 헤지펀드 세계로 넘어오는 이 실수를 좀 저질렀다. 투자한 거 자체는 사실 맞죠. AI가 커지려면 뭐 컴퓨팅, 반도체, 메모리, 전력 인프라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맞고 뭐 다 맞는데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이 공모시장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이 마진 데스크 앞에서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춘 거랑 틀렸다는 거는 뭐 같은 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 주식 투자가 사실 이게 그리고 켄 그리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굉장히 빠르게 막 하루아침에 실행 엑세큐션 바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번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건도 굉장히 컸었고 지난 2008년에도 그랬던 적이 있고 2001년 엔론 사태 때도 그랬던 적이 있고 굉장한데 이거는 너무 웅장한 스토리라 이건 완전 켄 그리핀 편 따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스토리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그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좀 릭된 유출된 그 투자자 서한도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내가 좀 잘못했다,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이번에 경험을 좀 되살려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이제 반성문 같은 그런 투자자 레터도 잘 쓰고 마무리를 하고 결혼을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서사 자체는 굉장히 본인이 쓴 에세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긴 한데 그 에세이 도입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머지않아 세상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되게 웅장하게 에세이 도입부에 이게 첫 문장이었는데 그리고 이 모든 뭐 헤지펀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거를 있게 한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이 굉장히 volatile한 형태로 시장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 버린 게 아닌가 싶었던 사건입니다. 다음에 시타델 얘기해야지. 시타델.